예,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125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자본적 지출액 보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액 보시면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지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먼저 동그라미 기억번에 보니까 자산가치 증가 비용이요. 내용연수, 수명 연장을 위해서 지출한 수험 비용, 이런 것들이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지면 들어간 비용인데,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뭐 달달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정확히 외워요? 그냥 눈에 이해하면서 한번 익혀둡니다. A번 보니까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비용이라든가 엘리베이터 냉난방 장치 설치 비용이라든가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비용이라든가 재해 등으로 인해서 건설기계 설비 등이 멸실 훼손돼서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 가치가 없는 것에 복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개량, 확장, 증설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이고, 그래서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뭐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고 이런 비용들이 필요 경비로 포함됩니다. 자, 126페이지로 갑니다. 눈에 익혀두면서 한번 넘어가고요. 익혀두시고 126페이지 요약집 보니까 동그라미 니은번 보겠습니다. 니은번을 보니까요, 용도 변경 개량 이용의 편의에 지출한 비용이요. 그래서 실생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해하면서 눈에 이렇게 자꾸 익혀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니은번 같은 거 이런 것들 체크하고, 디귿번이요. 취득 후 발생한 소유권 관련한 소송 화해 비용이요. 그러니까 아까 취득 가격에 포함됐던 소송 화해 비용은 내가 소송을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이것은 취득하고 나서 내가 어떤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애가 오더니 너 아무 개랑 거래했지? 걔랑 나 사이에 애초에 거래가 있었는데 넌 나한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야, 빨리 내놔. 이럴 때 내가 적극적으로 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이런 소송 화해 비용은요, 보유하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번 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농지 전용 부담금, 이런 것들은 부담금이란 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은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개발되고 재건축되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부담하는 이런 부담금, 농지가 전용되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부담하는 부담금은 포함해요. 근데 플러스 표시 보니까 택지 초과 수요 부담금,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 요게 이제 요게 그 예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택지 초과 소유 상한에 관한 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택지를 법에서 정해진 상한을 초과해서 보유하면 부담금 부담했었는데, 이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헌법재판소에서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라고 해가지고 불합치 결정 받아서 없어졌어요. 옛날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옛날 시험에 그 당시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나오는 건데 그냥 참고적으로 봐둡니다. 자, 법에 의해서 재질적 성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이니까 포함하지 않고, 환경 개선 부담금 같은 것도 부담금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이런 것도 재질적 성격으로 부담하는 거니까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처럼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가는 부담금은 포함하는데 재적 성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 봅니다. 토지 이용이 편의를 지출한 장애 철거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 나오는 것들인데 편하게 봅니다. 내 토지에요, 큰 바위 덩어리들이 굴러와가지고 토지 이용에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토지 장애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장애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 도로 시설 비용, 맹지를 취득해서 진입도로가 없어요, 이 도로 시설하는 데 들어간 비용,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갔죠.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서 국가나 지자체 이를 무상으로 공유한 경우에는 그 비용이 아니라 그 도로로 된 토지가액 자체를 또 필요경비로 인정하고요.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축대 쌓고 뭐하고 이런 거 다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사방사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눈에 익혀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비읍번 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여기부터 비춥니다. 토지 등이 협의 매수 수용된 경우로서 그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화해 비용 등의 금액 밑줄이요. 자, 그래서 토지가 수용당했는데요, 자, 그 보상금 작다고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이런 소송 화해 비용 등의 금액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뒷동네는 이중공제 방존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또 비출이요.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그래서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이런 소송 화해 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밑줄 추락이고요. 제가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화면 보시면 여기 부분에 밑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념 플러스를 봅니다. 수익적 지출액이요. 시험에 옛날 시험에 한 2번 나오는데요.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건 뭐냐?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적인 개념이죠. 자본적 지출액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 들어간 비용인데, 이 수익적 지출액은 자산 현상과 능률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밑줄입니다.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수익적 지출액. 어떤 게 수익적 지출액이냐? 도장 비용,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전구 교체 비용, 싱크대 교체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빙서류 보관할 필요 없고요. 자, 어떤 수강생분이 도장 비용이요, 페인트를 칠하면요, 페인트가 처음에 막 지저분했었는데, 자, 그래서 건물이 좀 낡아 보였었는데 페인트를 싹 칠하면 새 건물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팔 때 가격을 좀 좋게 받으니까, 받을 수 있으니까 자산가치 증가 비용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에요. 처음에 건물 지었을 때 페인트 깨끗했잖아요. 근데 자, 시간이 지나면서 지저분해지니까 다시 칠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 또 방수 비용, 여러분이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아서 청운의 꿈을 안고 문을 딱 열었더니 천정이나 벽에서 물이 줄줄 흐르고 누수가 됐었어요? 안 됐잖아요. 근데 됐으면 큰일 나지. 안 되는데 자, 시간이 흘러서 배관이 노후화돼서 이렇게 물이 셉니다. 자, 벽이나 천정에. 그러면 방수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도배장판 처음에 깨끗했는데 지저분해지니까 다시 도배장판 새로 하는 거. 전구 처음에 멀쩡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깜빡깜빡 하니까 전구 교체하는 비용이라든가, 유리창 깨진 유리창 교체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참고적으로 들어주세요. 그 담이 있잖아요. 담이 단독주택이겠죠. 담이 비가 와서 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담의 일부를 보수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담이 처음에 멀쩡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담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담 보수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보다 유지 비용. 자, 이니까 현상 유지, 능률 유지하는 비용이니까 수익적 지출액으로서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옛날 시험에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에서 2번 나온 게 도장 비용 등 수익적 지출액,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도 직접 비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 보유하면서 들어간 비용 받고 이제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양도 직접 비용입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번입니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입니다. 양도 간접 비용은 포함 안 돼요. 양도 직접 비용이어야 되는데 어떤 게 직접 비용이냐? 그 예가요,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이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한다? 그럼 신고서 작성 비용 이런 거.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들었다. 또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중개수수료예요. 자,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할 때 중개수수료 들어가면 취득가액에 중개수수료 포함하고, 또 팔 때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중개수수료 들어가면 이거 양도 비용에 포함하고요. 매매계약서상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 소송비 등의 명도 비용도 직접 명도, 양도하면 들어간 비용이죠. 또 주식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라든가 디귿번 토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및 토지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의 양도가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자산이에요. 사람들이 의뢰 있잖아요.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은 여러분들이 법무사를 통해서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매입하자마자 바로 만기 전에 바로 팝니다. 그러면 만기 전에 파니까 소위 말해서 와리강 비용 발생하잖아요. 자, 액면가를 낮게 팔게 되니까 매각 차손이 발생해요.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매입하자마자 팔기 때문에 자, 이것을 양도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한다. 그러니까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 눈에 이렇게 이해하면서 익혀둡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각주 표시까지 해서 다 봤고요.
맨 마지막 동그라미 리을 번 양도 간접 비용이요. 양도 직접 비용만 포함해요. 이 자산을 직접 양도에 들어간 비용만 포함하지 양도 간접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사 비용이라든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나 이사 비용 같은 것, 또 접대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양도 간접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런 것들 체크해 놓고 눈에 익혀둡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나 이사 비용, 접대비 같은 것은 양도 간접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개념 플러스 적격 증빙 등,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두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28회, 29회. 1번 봅니다. 자본적 지출액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이걸 적격증빙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적격증빙만 인정했었는데 재작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계좌이체 등에 의해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만약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수치 보관 안 했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그랬을 때는 그 공사업자가 나한테 어떤 걸 공사해 줬는지 견적서 같은 거하고, 그 다음에 그 금융거래자료요, 그 대금 지급한 거, 공사 대금 지급한 거 있잖아요. 송금 영수증 같은 것을 보관하시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은 납부 영수증이 없을 때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구청에서 이런 애들은 다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고요. 최근에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1번, 2번 다 체크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가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게 쭉 나와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것은 여러분들이 별표를 딱 해놓고 여러분들이 공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면서 포함되는구나, 이건 포함되지 않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본인 스스로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습은 바로 이걸 보면서 복습으로 가늠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자,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든가 잔존재화에 부과된 폐업시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지세라든가 자기가 공급하는 거로 보니까, 또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한 부가지세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 관련한 조세에 포함합니다. 또 등기비용,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하면서 또 컨설팅 비용, 컨설팅에서의 자문을 받아 주가면서 이런 것들 포함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포함합니다. 그죠, 여러분? 다만 지연이자, 연체이자 같은 게 포함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취득 시 발생한 소유권, 취득하면서 들어간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도 포함하고요. 다만 다른 소득 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소송 화해 비용만 포함하고요. 자본적 지출액 포함합니다. 계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포함하고, 양도 직접 비용 포함합니다. 양도세 신고 작성 비용, 공증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소개비, 중개수수료, 국민주택 채권 등에 대한 채권 매각 자선 이런 것들 포함합니다. 완입금 비용,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농지조정 부담금, 부담금이란 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좋아지고 낮으면서 들어간 이런 부담금 포함합니다. 매매계약서상의 인도물을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 소송비 등의 명도 비용도 양도 직접 비용으로서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부당행 예산에 의한 시가초과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시가 1억짜리를 형이 1억 5천에 샀을 때 시가초과액 5천만 원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고,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 포함 안 해요. 취득 관련한 조세만 포함하지, 상속세, 증여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예외적으로 이따가 배우는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지세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빼서 구하는 건데, 이미 부가세 계산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받았으니까 이것은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고요. 자, 대금 지급 관련한 지연이자, 연체이자 같은 거, 주택 구입 시 집 살 때 대출금이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는 이자만 포함이고, 이런 건 포함하지 않고,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같은 거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소송 화해 비용이나 감가상각비나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액 등의 금액은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 이번에 양도세 계산 시에는 공제 뺍니다. 포함하지 않고요. 이중공제 방지원 측. 수익적 지출액 포함하지 않아요.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이지. 그래서 도장비용, 방수비용, 도배장판 비용 같은 수익적 지출액, 현상유지, 능률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 포함하지 않고, 지적 재수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경기 확정으로 지적공사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요거 뭐한다?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적공무상 경기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자 비과세하고, 요거 증가돼서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용비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걸 봤고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예. 소득세법상 고자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책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거랬습니다.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걸 고르랍니다.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정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지적공사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납부한 상속세, 증여세 원칙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양도재산을 취득한 후 쟁소인 경우에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포함해야 하나요?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폐 없이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세에 포함해야 하나요? 이거 자기에게 공급하는 거로 본다고 그랬는데, 폐 없이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현재가 차린 차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유, 자신이 없어지네. 여러분들 자신 없어 하는데, 사업자가 현재가 차린 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양도재산의 복연 중 동현재가 차린 차금의 상가액은요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하죠?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 예. 자,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 자, 다른 양도재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재산 상가액은 요것은 일단 포함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 폐 없이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세는 어떻게 하고?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문제를 통해서 좀 대충 봤던 거 정확히 알아둡니다. 자, 옳은 거 답을 보겠습니다. 맞죠? 알겠어. 폐 없이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세는 자기 공급하는 것으로 봐서 이거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128페이지로 갑니다. 요약집 128페이지. 가필차 양도차 계산했어요. 장특공제를 공제해서, 장기부 특별공제를 공제해서 양도 소득금액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계산 과정 가필차장 소입니다. 양도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서 양도책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8페이지 자 보시면 장특공제를 인정하는 공제 취지요. 자, 어떤 거냐?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다 보면 이 공제 취지는 바꿔서 안 나오니까 이거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그냥 우리가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이 좋아서 자,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데, 근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이런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이 자산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보유기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키는 조세가 양도소득세예요. 그런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고요? 결집효과라는 게 생겨요.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장기 보유할수록 많이 쌓여지잖아요. 이런 결집효과를 완화시켜주고, 또 장기 보유자일수록 결집효과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면 양도를 기피하겠죠. 그런 걸 동결효과라고 하는데, 양도를 기피하는 동결효과를 방지하고 장기 보유를 우대하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자산의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의 누적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장기 보유 특공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대충 이해하셨으면 장기 보유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기 보유 특공제를 인정해 줍니다. 됐고요. 양가로 2번부터 이제 중요한 거죠. 바로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공제는 토지 건물로서요.
주택 포함이고, 보유기한이 몇 년이요? 3년 이상인 것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 적용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는 거 꼭 주의합니다. 포함 제외는 항상 중요하잖아요. 제외합니다. 포함 그럼 틀려요. 자, 이 어떤 거냐면 이건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이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면, 이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면,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주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전주택이 있습니다. 자, 종전주택이 있어요. 건물과 토지가. 근데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면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자, 근데 이 조합원 입주권이 장특공제 대상이라는 얘기인데, 이 조합원 입주권은 이 자체를 갖고 있다 팔 때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하냐?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죠.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에 대한, 이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에,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에 장특공제 해주는 게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은 항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전에 때려부신 이 종전주택과 그 부속토지,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이 양도 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꼭 확인하셔야 되고, 시험 지문에 나오면 포함인지 제외인지를. 그 다음에 이 표 적용 대상과 배제되는 경우 제6절 장기보유통제 자체에다가 여러분이 별표시를 3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적용 대상 이 표에다가 여러분이 적용 대상 양가로 2번에 여러분 별표시를 또 큼지막하게 해놓습니다. 자, 표를 보겠습니다. 장기보유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보겠습니다. 장특공제 대상은 국내에 소재해야 되죠. 국외에 소재하는 자산은 안 해줘요. 그 다음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한다면 배제됩니다. 3년 이상 보유. 항상 장특공제 문제 풀 때는 3년 이상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하면 안 해줘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만 대상이지, 그 외 나머지 자산은 장독세 대상이 장특공제 안 해줍니다. 조정 대상 지역 외 같으면 1세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및 3주택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수가 3주택, 2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자, 그 양도하는 다주택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특공제를 배제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거기 플러스 표시를 봅니다. 표 아래에 비사업용 토지 주의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와 조정상 지역 이외에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예전에는 장특공제를 배제했었는데 비사업용 토지가 지금은 장특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 플러스 표시 맨 마지막 보니까 이건 참고적으로 봅니다.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올해 말까지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과세율에서도 제외하고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또 한시 규정이기 때문에 시험에 물어볼 가능성은 낮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장특공제, 요새 조정상 지역과 관련한 다주택에 대한 문제, 지문이 들어있을 때는 항상 문제를 제가 낼 때 단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라고 제가 항상 단서 조건을 달습니다. 왜냐하면, 자, 올해 6월 30일까지 양도할 때는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시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7월 1일 이후에 양도한다고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장특공제 대상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의 대상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 또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국외 소지 자산이라든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안 해줍니다. 또 미등기 양도한 자산, 3년 미만 보유한 자산 배제되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에 나머지 양도 자산 안 돼요. 그래서 뭐 부동산 임차권이라든가 또 골프연권 같은 기타 자산이라든가 나머지 다 안 됩니다. 주식이라든가.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자는 배제됩니다. 왜 이렇게 2주택과 3주택이라고 구별이 되어 있냐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2주택과 3주택은 요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겁니다. 근데 공부할 때는 하여튼 주롱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어떻게 한다? 배제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공제상 인것과 아닌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넘어갑니다. 공제액을 보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공제액 보니까 장특공제는요, 양도 이게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그 표에도 보니까 계산식 장기보유등재액은 갑필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곱합니다. 왜 제가 양도 차익을 강조하냐면요. 왜 양도 차익을 강조하느냐? 시험에서는 보세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장기 보유 통제액은 양도 소득 금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아닙니다.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의 공제를 곱한 금액입니다. 양도 차익이 1억이면 장특공제는 장기 보유 통제는 이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양도 차익의 공제를 곱하는 금액이지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소득 금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틀려요. 그래서 꼭 주의할 것은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한 금액이다. 이걸 주의하시고요. 가로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로를 보니까 첫 번째 줄 양도 차익에서 가로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 차익으로 한정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인정할 양도차익에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의 장특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종전 주택, 건물과 토지의 양도차익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합한 금액에 공제를 적용한다면 틀려요.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아니라는 걸 꼭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장특공제는 보유한별 공제를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공제를 적용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공제율을 보시니까 3년 이상 4년 미만이다. 자,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공제를 적용하느냐? 2%씩이요. 그래서 2, 3은 6%. 자,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2, 5, 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12년 이상 13년 미만이다. 그러면 24%. 15년 이상이면 몇 프로? 30%. 보유연수에 2%씩 적용합니다. 그래서 6%부터 몇 프로까지요? 30%까지 장특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은 보유연수에 2%씩 적용해서 6에서 30%까지 공제를 적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이요. 고가주택 등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 1세대 1주택이고 3년을 보유해야지 장특공제를 받습니다. 1세대 1주택이고 2년만 보유해도 양도세는 비과세인데 아니 3년을 보유했는데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되는 게 있느냐?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고가주택이야.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어도 비과세 배제되잖아요. 그래서 고가주택 같은 이런 1세대 1주택 양도세가 과세는 1세대 1주택은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8%씩 공제를 적용합니다. 확대 적용해요.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85, 40 공제율 40%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10년 이상이면 12년이든 15년이든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몇 프로? 80%까지 이렇게 공제를 합니다. 24에서 80%까지 공제를 해요. 근데 주의할 것은 거기 표 아래에 플러스 표시를 보니까요. 플러스 표시 두 번째 것부터 먼저 볼게요. 1세대 1주택이요. 자, 이 장특공제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은 24%에서 80%의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한 중에 여기 비추입니다. 몇 년이요? 2년 이상 거주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80% 우리가 24에서 80%까지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아까 1세대 1주택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보유연수의 8%씩. 그러려면 이 1세대주택은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에 2년 거주를 못하면 이것도 올해부터 이제 시행된 거니까 잘 보세요. 2년 거주를 못했다? 1세대 주택인데 10년 보유했어요. 고가주택인데. 1세대주택인 고가주택인데 10년을 보유했다. 그러면 양도세 과세고 고가주택이니까 그때 장기 보유통제는 몇 프를 받을 수 있냐? 10년 보유했습니다. 10년 몇 개월이요. 그러면 몇 프를 받을 수 있어요? 장특공제 받을 수 있긴 있는 거예요? 몇 프로 받을 수 있어요? 10년 6개월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자, 1세대 1주택인데 거주 요건을 못 갖추잖아요?
10년 보유했는데, 이거 잠깐만요. 거주 요건을 못 갖췄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1세대 1태, 이거 24에서 80%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그러려면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보유 중에. 근데 2년 거주를 못 했어요? 그러면 요 확대 적용은 못 받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장특공제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10년 6개월 보유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공제를 적용합니다. 아, 그렇잖아요. 1세대 1태, 요거 적용을 못 받으면 거주 요건 못 갖췄다. 그러면 이제 그 고가주택은 1세대 고가주택은 10년 몇 개월 보유했어요? 그럼 보유연수 2%씩이니까 10년 6개월 보유했으니까 몇 프로? 양도차익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거 안 되면 요거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확대 적용 받으려면 반드시 1세대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도 해야 되지만 거주 기간이 몇 년? 2년 이상 해야 됩니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29페이지 플러스 표시 표 아래 플러스 표시 첫 번째 거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요건 처음 배우는 건데요. 요건 처음 배우는 건데 한번 보세요.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거 처음 배우는 건데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장기 보유통지는 적용한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확대 적용은 배제한다. 어떤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화면을 보세요. 비거주자예요.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비거주 양도할 때는 이 장특공제 확대 적용을 안 해줘요. 1세대 1주택이어도. 이것만 해줍니다. 일반적인 공제만 받아요. 그래서 비거주 양도할 때 장특공제를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배제하는 건 아닌데, 자, 확대 적용만 안 해주는 거고, 자, 요거 6에 30%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도 해주고, 자, 고가주택이어서 과세가 되더라도 장특공제를 왕창 해주는 이유는 거주자에게 1세대 주택은 자산적 가치를 그것도 있지만 보금자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비과세도 해주고, 과세가 되더라도 이렇게 장특공제 왕창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거주자의 보금자리는 해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거주 양도하는 1세대 주택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봐가지고 장특공제 확대 적용은 안 해주고 6에 30% 일반적인 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깊은 내용이지만 한번 알아두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장기 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자, 적용 시 보유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요. 양가로 2번은 예외는 우리가 이율과세 특례를 배워야 되니까 일단 통과하고요. 양가로 3번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이거는 가업을 물려받는 거니까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보유자는 따지고요.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다 상속 개시로부터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이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요, 여기를 보세요. 이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이때요. 그러니까 이 종전 주택 건물과 토지 종전 이 주택 건물과 토지 있잖아요. 토지의 옛날 그 당초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로 해가지고 인가일까지로 해서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보유기간 계산할 때, 자, 3년 이상 4년 미만 이렇게 보유기간 계산할 때 종전 때려부신 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로 계산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어려운,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저번 입주권에 대한 장특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입주권 양도일이 아닙니다. 입주권하고는 관계없어요. 조합원 입주권은 얘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아니라는 거.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장특공제 해줄 때 얘는 종전 때려부신 이거 인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로 한다. 깊은 내용이고, 그러니까 고득점을 위해서 한번 알아둡니다. 도저히 헷갈려서 모르겠다 그러면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한번 이 정도는 고득점을 위해서 한번 봐놓습니다. 한 번도 아직 안 나왔으니까. 동일 연도에 공제상을 여러 번 양도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장특공제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공제 적용합니다. 10번이든 20번이든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알아두시고, 양도 자산별로 공제입니다. 소득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체크고, 그 다음에 131페이지 제7절 기본공제는 별표시 큼지막하게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 장투공제가 더 중요하고요. 기본공제는 장투공제 나올 때 기본공제랑 같이 묶어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통제 등 세액 계산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미등기양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토지를 15년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공제한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2%씩. 15년이면 30% 맞죠? 네. 2%씩 적용하니까. 장기 보유등재액은 양도차익,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이 한정하죠? 예.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죠? 양도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 곱하고요. 장토공제. 3번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조합원 입주권 포함해서 및 1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먼저 양도한 주택의 경우에 공제를 배제한다. 배제합니까? 예? 아니에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아까 1세 2주택 다주택은 배제한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물론 이제 요 문제 같으면 제가 우리가 20년 7월 1일 이후에 양도한다는 단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인데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면 6월 30일까지 양도하면 장토공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이걸 한 프레임에 못 넣고 넘어가더라고.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단서는 뺀 거고요.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24에서 80% 장특공제율을 적용받는 1세대 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다음에 그 보유기한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맞아요? 아니지. 아까 자 장특공제 이 1세대 주택이 확대 적용받으려면 이 1세대 주택은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이상을 거주했어야죠. 여러분들 틀렸잖아요. 1년 거주 아니고 2년 거주고. 5번입니다.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할 때는 여기 문제를 내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랬구나.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장특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예, 요거. 근데 요거하고는 어떻든 간에 아까 요거하고는 대비가 됩니다. 어떻든 간에.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2번이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거주가 몇 년이다? 2년 이상인 거였어요. 2020년 개정세법이니까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다음에 기본공제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가, 필, 차장, 소. 양도소 금액 구했어요. 기과, 소기과. 양도소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소득금에서 공제되는 게 뭐다? 기본공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131페이지 보겠습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요. 또 아이고 힘드네. 자, 아이고 목 운동 한번 합니다. 야. 마스크를 쓰니까 그냥 덥고 그냥 아이고 이게 힘듭니다, 여러분들. 어깨 돌리시고요. 힘들고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참으셔야 좀 그래도 자꾸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하시고 그래야 돼. 이게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고 그래야지 빨리 우리가 또 종식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래야지 헛고생 안 합니다. 이 공부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뭐가 막 악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시험이 뭐 연기된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빨리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그냥 제대로 딱 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또 그런 일이 없이 공부한 거 헛고생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시간과 노력과 이 땀과 눈물을 투자했는데 반드시 올해 가을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합격증 받아가지고 처음에 받았을 때는 뭐 합격증 액자까지 해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고 막 잘 보이는 데 갖다 놓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빛이 바래가지고 장롱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어떻든 간에 이 중개사 시험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 아직 많이 인식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게 이 중개사 시험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이에요. 옛날 말고요. 현재 중개사 시험의 이 공부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법이나 이런 것들이 90년대 후반에 물론 이제 그거 사실은 범위가 넓지만 여기 이제 범위가 좁지만 그래도 그 사실 문제 같은 그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자, 그래가지고 내가 저희들이 강의하는 저희들이 굉장히 항상 놀래요.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하는 저기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범문외 아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걸 그냥 단기간 내에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문제 단기간에 1년 만에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풀어내고 그런 걸 보면
저희들이 참 신기해, 보면. 저희들이 참 보면 신기해. 야, 저 어떻게, 저걸 1년 만에 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풀어내지? 우리가 그걸 풀기 위해서 옛날에 공부를 얼마나 했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럴 정도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또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이 부동산은 하여튼 뭐, 어떻든 간에 하여튼 뭐,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에서 하여튼 중개 실무에 종사하든 안 종사하든 어떻든 간에 반드시 출사표 던졌으니까 합격을 하셔야 되고 이 산을 넘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건강도 그러기 위해서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개인 위생도 잘 챙기시고, 아셨죠,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도 쓰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스크 안 쓰시는 분들 많고 그런데 제가 어느 강의하는 곳에 전업반은 한 명도 안 써요. 아니구나, 한 명은 아니구나, 한 두세 분은 쓰시는 거라. 그리고 안 써요. 그리고서 막 핑계가 많아요. 뭐 피부가 어떻게 된다는 둥, 무슨 뭐 숨이 차가지고 수업을 못 듣는다는, 뭐 머리가 어지럽다는 둥, 뭐, 진짜. 거기서는 불안해가지고, 진짜요. 솔직한 마음으로 거기는 갈 때마다 불안해요. 이 사람들이 인식이 이래가지고 큰일 나는데, 이러다가 무슨 큰일 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드니까 강의하면서 불안하고 막 그래가지고, 마스크도 저 벗었다가 쓰고 또 강의도 하고 막 그러면서도 불안하고 막 그래요. 막 그랬다가 또 답답하니까 또 강의하면서 발음 안 들린다고 하니까 좀 벗었다가 또 내렸다가 올리고 막 하는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로 막 불안해요. 거기 질문하러 올 때 교수실에 마스크 안 쓰고 막 들어오시거든요. 잠깐만, 저 나갔다가 바깥으로 내가 데리고 나가서 저 질문 받고 막 그래요.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이렇게 안 쓰는 게 뿐만 아니라 보니까 다른 데서 잘 안 쓰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안해가지고 교수실은 아예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자, 바깥에 나가서 질문 받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불편하지만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타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만 더 피치를 올려보겠습니다. 131페이지 제7절 양도소 기본공제입니다. 가필차량 소기과고 양가로 1번을 봅니다. 양도소 기본공제를 보면요, 기본공제, 자, 공제 취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보세요. 비거주자 양도에도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는 저기에 거주자 양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그런 일부 교재가 있는데, 비거주자 양도에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이 인적공제와 형평성이요. 우리가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있잖아요. 그런 것과 형평성으로 인정하고, 또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가필차량 기과인데, 자, 그럴 때 양도소득 금액이 만약에 250만 원 계산됐어요. 가필차량 계산했더니, 근데 기본공제 미리 말씀드리면 1년에 250이죠? 하면 과세 표준이 얼마가 돼요?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공제 250만 원 하는 것이 면제점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도 양도소득 금액 적어도 얼마까지요? 250만 원 넘어야지 250만 원까지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기본공제가 면세점의 기능을 합니다. 250만 원까지는 과세 안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공제 대상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봅니다. 모든 자산의 양도에 다 적용합니다. 미등기 배제하고요. 보유경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양도소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제가 떠올라요. 양도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보다 싹 다 깔아줍니다. 등기가 됐는데 기본공제 배제한다는 지문이 있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는 국외자산이든, 그 다음에 조정상정 내 다주택이든, 또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싹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액을 봅니다. 양도 기본공제는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는데요, 중요하니까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여기서 소득별인데 가필차장 양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되는 게 기본공제이기 때문에 소득별 공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요 소득별에서, 여기서 말하는 소득별에서 소득은 양도 소득 금액을 말하는 거고, 양도 소득 금액별로 공제합니다. 이 소득별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양도 자산별 X요. 소득별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양도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그래서 양도 기본공제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한다 X입니다. 양도 소득금액별로, 소득별로 공제하는 거지 자산별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어떤 소득금액과 어떤 소득금액별로 각각 공제하느냐. 자,
각주 표시 보니까 1번이요. 부동산 등이요. 즉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예산 전부 합친 것에 1년에 250. 주식 출자 지분에서 1년에 250. 파생 상품에서 1년에 250만 원 각각 공제합니다. 또 국내와 국외 소득을 구별해서 각각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공제 방법입니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받은 소득금액이 있는 때는 그 감면 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당연하죠. 감면받지 않은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요. 또 감면 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순차로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할 때 어떤 걸 양도하면서 감면받은 소득금액도 있고 감면받지 않은 소득금액도 있고 그래요. 뭐 토지 팔았을 때는 감면받은 게 있었고 건물 팔았을 때 뭐 감면받지 않은 소득금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감면받지 않은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니은번이요. 감면 소득금액 외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순서대로 차례로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주고 또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국내와 국외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가지고 1년에 250만 원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합니다.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는 거니까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니까 양도소득금액이 200만 원 계산되는데 기본공제 250 하면 과세표준 마이너스 50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줍니다. 양도소득금액 200만 원이야? 그럼 기본공제는 200만 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공제 방법 배운 내용을 우리가 기본과정 때도 제가 사례로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갑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자, 또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감면받은 소득금액은 없고 다 소득금액이 발생했습니다.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기본공제는 최대 얼마 받을 수 있겠는가? 등기는 다 됐습니다. 기본공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예? 자,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 주는데 건물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요? 250만 원. 토지 양도 시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 주니까 토지 양도 시는 안 되고. 그럼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50만 원. 자, 또 봅니다. 을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자, 이때 이제 또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 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4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건물 양도 시에. 자, 죄송합니다. 2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기본 공제 최대 얼마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200만 원만 기본공제 받습니다. 그러면 1년의 기본공제는 250인데 200만 원만 받았으니까 못 받은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대로 종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번에는 병이라는 양도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300만 원, 또 비상장 주식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또 골프용권 양도했는데 기타 자산입니다.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만약에 5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거 지난 순환에도 했었어요. 얼마입니까? 토지 양도 시 얼마요? 자, 토지 양도 시의 기본공제 대충 얼버무리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50자만 크게 들린 것 같아요. 자, 토지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요? 250만 원이요. 자, 주식과 부동산 애들과 주식과 파생상품 소득금액에서 각각 250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소득금액 구별해서 얼마요?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200. 골프용권 양도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과 파생상품 빼놓으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들 전부 합친 것을 1년에 250이에요. 기타 자산 토지에서 이미 250 받았으니까 골프용권 양도시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탈에서 얼마? 450만 원만 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했었어요. 거주자, 갑이라는 거주자가 양도를 합니다. 거주자가 양도를 하는데, 갑이라는 거주자가 양도를 하는데, 예, 이때 거주 양도할 때, 자, 보세요.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을 구별했을 때,
국내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했는데 양도소 금액이 1억 원, 주식을 양도했는데 양도소 금액이 1억 원, 파생상품 양도했는데 양도소 금액이 1억 원, 국외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했는데 양도소 금액이 1억 원, 주식 양도했는데 국외에서 양도소 금액이 1억 원, 자, 파생상품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원 발생했습니다. 고자, 자, 기본공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했어요, 지난 순환에. 자,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주식과는 소득 금액 구별해서 주식에서 기본제 얼마? 250. 자, 파생상품은 아까 봤죠? 국내하고 국외를 합산해서 요거 얼마예요? 합해서 250이에요. 자,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을 구별해서 기본제 해줍니다. 국외에서 얼마? 250. 주식에서 얼마? 또 250. 자, 파생상품 합해서 250이니까 국내 국외를. 그래서 토탈에서 고우자 양도를 했다. 그럼 토탈에서 얼마요? 1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국내 자산만 양도했을 때는 최대 700만 원, 750만 원까지 또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다 드렸고요. 132페이지로 갑니다. 장특공제, 기본공제, 비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장특공제, 기본공제, 비교가 나오는데 여기를 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요 비교는 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보유병제는요, 여기 화면을 보세요. 물적 공제예요. 그래서 양도자 인적상을 안 보고 양도하는 자산별로 공제합니다. 그래서 10번이든 20번이든 요번에 토지 양도했는데 요건 갖췄어 해주고, 요번에 건물 양도했는데 못 갖춰서 안 해주고, 이렇게 10번이든 20번이든 공제합니다. 양도자산별로. 근데 기본공제는 인적공제라 소득별로 공제합니다. 양도자 인적상 고려하고요. 자,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 하나지만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자산 다 되고요. 보유기간,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되지만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등기 여부 둘 다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배제됩니다. 기본공제 배제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미등기 양도한 자산의 경우, 여기를 봅니다. 미등기 양도한 자산의 경우에는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이다. 자,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이다. 그러면 양도차익을 계산했더니 1억 원이 계산됐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 얼마입니까?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를 다 배제해요. 빼는 게 없으니까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이 일치하죠? 빼는 게 없으니까 공제상이 아니니까 1억이잖아요. 소득금액이. 빼는 게 없으니까 기본공제상이 아니니까 과세표준금액 1억이잖아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 곧 뭐가 된다? 양도소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한 자산 양도차익이 1억이야. 과세표준금액 얼마? 1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자,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고요. 계속 이어서 봅니다. 공제 적용. 장특공제는 보유연에 따라 차등 공제합니다.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근데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1년에 250입니다. 동일 연도에 여러 번 양도했을 때 요건에 해당하면 장특공제는 양도 자산별로 10번이 20번이든 공제합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1년에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만 공제하고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 장특공제는 배제했죠. 근데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깔아줍니다.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자,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제된다 그러면 틀려요. 기본공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고자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확대 적용 24에서 80% 요거만 안 해주는 거지, 비고자 양도하더라도 6에서 30%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공제는 무조건 됩니다.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는 물건별로 공제하고 기본공제는 공동소유자 각각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공제는 부부 공동소유다. 부부 공동소유자산이다. 자, 그러면 장특공제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인적상 안 보고 물건만 보고 장기 보유병제 공제해 줍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공동소유자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본공제는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공제까지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6절 양도소득세, 자, 제 8절 세율인데요. 제 8절 세율도 여러분들이 별표시를 큼지막하게 2개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